어머, 웬걸레짝이에요? 이걸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며느리 최지수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찢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건 곰팡이까지 슬어 누렇게 변색된 낡고 해진 베네저고리 하나였어요. 48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만진 내 딸 영숙이의 베네저고리였습니다. 만지지 마라. 당장 손 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목청을 높였거든요. 오늘은 제 73번째 생신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남문 곰탕집. 40년 전통의 이 낡은 식당이 바로 제 인생 전부였어요. 박순자 72세. 아니, 오늘부터 73세네요. 동네에서 소문난 아들 바보 할멈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자랑은 서울 명문대 교수가 된 아들 한민석이었어요. 48세, 교양 있고 똑똑한 제 아들이었죠. 식당 벽 가득 붙어 있는 상장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초등학교 글짓기 대상부터 서울 명문대 박사 학위증까지. 그게 제 유일한 훈장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1년 중 가장 쓸쓸한 날이었죠. 아들은 보이지 않고 강남 사모님인 며느리 최지수만 콧방귀를 뀌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45세 부잣집 딸로 자란 그녀는 처음 인사 오던 날부터 곰탕 냄새에 코를 쥐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저는 어김없이 일어나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은 일과였죠. 뼈를 고아내는 뜨거운 김 속에서 제 청춘도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마, 독하다 독해. 저렇게 해서 자식 하나 사람 만들겠나.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저는 오로지 아들 민석 하나만 보고 버텼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저는 이 남문 곰탕집을 열었습니다. 민석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죠. 엄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애들이 저보고 곰탕집 아들이래요. 민석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석아, 엄마가 열심히 해서 너 서울대 보낼게. 그럼 아무도 뭐라 안 해.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곰탕을 끓였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김에 쪄서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기만 한다면요. 민석이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글짓기 대상을 받아왔고 중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전국 모의고사 상위권을 유지했죠.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민석이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오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마솥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민석이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석사와 박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명문대 교수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순자 씨 복 받았네. 곰탕집 아들이 교수라니.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5년 전 민석이가 강남 부잣집 딸인 최지수와 결혼하면서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처음 인사 오던 날부터 곰탕 냄새에 코를 쥐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녀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당을 후쳤습니다. 얘야, 어서 와라. 곰탕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지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전 곰탕 안 먹어요. 냄새가 좀.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냄새라고요? 40년 동안 제가 땀 흘려 끓인 곰탕이 냄새가 난답니다. 민석이는 아내를 감싸기 바빴어요.
엄마, 지수는 채식주의자야. 이해해줘. 채식주의자라고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되지. 왜 냄새 운운하는 건가요? 결혼식 날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민석이에게 전세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민석아, 이거 가지고 강남에 좋은 집 얻어라. 민석이는 고맙다고 했지만 옆에서 지수가 비웃었어요. 어머님, 이걸로 강남에 집을 얻으라고요? 이거 보증금도 안 되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보증금도 안 된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명절은커녕 생신날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어요. 혹여나 아들이 걱정되어 반찬이라도 싸들고 강남 아파트를 찾아가면 경비실에서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얘야, 그래도 반찬은 먹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이 만든 반찬은 민석 씨가 안 먹어요. 뼈국물 냄새 밴다고요. 뼈국물 냄새라고요?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이 냄새가 난답니다. 저는 그냥 돌아서야 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면서요. 가장 서러운 건 아들 민석의 태도였습니다. 엄마, 지수도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이야. 엄마가 좀 이해해줘. 이해하라고요? 그리고 그 식당 냄새. 사실 나도 좀 그래. 민석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들 모임에 엄마 얘기 꺼내기도 힘든 거 알잖아. 그냥 조용히 계셔주면 안 돼? 조용히 계셔달라고요? 40년 동안 제 인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조용히 계셔달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내 아들의 짐이 되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가 아무리 모진 말을 해도 아들이 아무리 야속하게 굴어도 그저 입을 닫았습니다. 내 아들 앞길 막을까봐. 내 아들 교수 체면에 흠집 날까봐. 그저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만이 어미 된 도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73번째 생신날이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바쁜데 시간 냈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지수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생신 케이크는커녕 손에 들린 건 서류 봉투 하나였거든요. 그래, 아범은. 민석이는 안 왔느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석 씨는 바쁘죠. 이것 보세요. 지수가 내민 서류 봉투를 열어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요양보호시설 입소 신청서. 제 눈이 흔들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님도 이제 편히 사셔야죠.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석 씨, 이번에 미국 교환교수로 가게 됐어요. 미국 교환교수라고요? 이 기회에 아예 이민 가려고요. 이민이라니. 이 지긋지긋한 곰탕 냄새 나는 식당도 처분하고 어머님은 여기 근처 시설 좋은 요양원으로 알아봤어요. 지긋지긋하다고요? 제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이 식당이 지긋지긋하답니다. 저희가 지원해 드릴 테니 도장 찍으세요. 도장을 찍으라고요? 제 생신날 찾아와서 요양원 보내겠다고 도장을 찍으랍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바쳐 곰탕을 고아 교수를 만들었더니 돌아온 건 요양원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며느리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어요. 어머님, 민석 씨 짐 되기 싫으시면 도장 찍으세요. 짐이라고요? 제가 제 아들의 짐이라고요?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곰탕을 고아온 제가 짐이랍니다. 거대한 가마솥 앞에서
청춘을 다 바쳐 아들을 교수로 만든 제가 짐이랍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서러웠어요. 그 순간 지수의 시선이 식당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낡은 나무 괴짝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 담긴 괴짝이었죠. 그리고 이런 고물은 이사할 때 다 버리세요. 지수가 하이힐을 신은 발로 괴짝을 툭툭 찼습니다. 집만 돼요. 안 된다. 제가 소리쳤어요. 그건 만지면 안 돼. 평생 목소리 한번 높인 적 없는 제가 처음으로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지수의 발길질에 괴짝이 흔들리더니 뚜껑이 열리며 안에 물건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곰팡이까지 슬어 누렇게 변색된 낡고 해진 베네 저고리 하나였어요. 48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만진 내 딸 영숙이의 베네 저고리였습니다. 지수는 그걸 보더니 코를 막으며 경멸하듯 웃었어요. 어머, 웬 걸레짝이에요? 걸레짝이라고요? 이걸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지수가 베네 저고리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민석 씨 것도 아니잖아요. 징그럽게. 그거.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만지지 마라. 당장 손 떼. 저는 기어가듯 바닥으로 달려가 베네 저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손목을 잡고 억지로 빼앗으려 했어요. 아, 진짜 냄새나. 이거 버릴게요. 안 돼. 놓으라고. 두 여자의 실랑이가 격해졌습니다. 베네 저고리가 찢어질 듯 양쪽으로 잡아당겨졌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건 제 딸 영숙이의 유일한 유품이었거든요. 4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 큰 불이 났었어요. 저는 갓 태어난 딸 영숙이를 품에 안고 남편과 함께 시장에 있었죠. 여보, 불이야. 빨리 나가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영숙아. 저는 품에 안긴 딸을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제 등을 세게 밀었어요. 으악.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품에 안긴 딸을 놓쳐버렸어요. 영숙아. 저는 미친 듯이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은 저를 밀쳐내며 도망쳤어요. 영숙아, 엄마다. 어디 있니? 저는 실성한 채 불길 속을 헤맸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요? 구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저는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엔 버려진 채 울고 있던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기는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지?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불길은 점점 더 커져서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저는 계속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 갓난아기를 안고 불길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영숙이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품에 안긴 아기는 제 딸이 아니었거든요. 영숙이는.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는 사흘 동안 시장을 뒤졌지만 딸 영숙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재로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작은 베네 저고리 하나만 발견했어요. 제가 영숙이에게 입혔던 베네 저고리였습니다. 저는 그 베네 저고리를 꽉 안고 통곡했어요. 영숙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남편은 제 곁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구해온 그 갓난아기를 키우기로요. 여보, 이 아이도 부모를 잃었을 거야. 우리가 키우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 영숙이 대신 보내준 아이일 거예요. 그 아기가 바로 민석이었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제 딸처럼, 아니, 제 딸보다 더 정성껏 키웠어요. 이 아이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게 키우면 하늘이 내 딸 영숙이를 다시 돌려줄지도 몰라. 그게 제 속죄였습니다. 민석이한테 집착한 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어요. 내 딸을 잃어버린 죄를 갚기 위해 남의 아들을 교수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베네 저고리는 제가 잃어버린 딸 영숙이의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48년 동안 제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수의 눈이 번뜩이며 비웃음으로 변했습니다. 가만 있자. 그녀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거 민석 씨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건 동생이요? 어머님 아들 하나잖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혹시 옛날에 바람이라도 피워서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으세요? 뭐라고? 어쩐지 곰탕집 하시는 것 치고는 뒤가 구리다 했어.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수의 그 한마디는 제가 48년간 지켜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말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럼 뭔데 이래요? 지수가 베넷 저고리를 양손으로 잡고 찢으려 했습니다. 이까짓 걸레가 뭐라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어요. 48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죄책감이, 슬픔이, 분노가요. 내 생일날 찾아와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요양원 소리를 해? 이 나쁜 년아. 저는 악을 쓰며 오열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상대할 시간 없어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어요. 민석 씨 미국 가는데 어머님이 짐이 될 순 없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시죠. 그게 어머님이 민석 씨 위하는 마지막 길이에요. 짐이라고? 제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럼 짐이지 뭐예요? 지수가 비웃었습니다. 평생 뼈국물 냄새나 풍기면서 아들 발목 잡았으면 이제라도 좀 놔주셔야죠. 뼈국물 냄새라고요? 아들 발목을 잡았다고요? 지수는 다시 베넷 저고리를 잡아당겼어요. 이거 버릴게요. 안 돼. 놓으라고.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지수가 들고 온 서류 봉투 안에 요양원 신청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서류도 함께 들어 있었거든요. 봉투가 찢어지면서 살짝 보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서류가 보였어요. 재산 상속 포기 각서.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지수가 황급히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나온 건 아들 민석의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 빚 독촉장, 그리고 낯선 이름의 통장 사본이었어요. 이게 다 뭐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건 대체 이게 뭐냐고. 저는 서류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민석이 이름으로 된 대출금이 무려 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의 이름은 최지수였어요. 이게
민석이가 빚이 3억이나 있다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다 내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 그건 사업 자금이에요. 제가 사업을 하려고. 사업 자금을 왜 내 명의로 받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 상속 포기 각서는 뭐냐? 재산 상속 포기 각서에는 민석이의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본인은 부모의 모든 재산 상속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저는 서류를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아들 이름으로 빚을 3억이나 만들어 놓고 상속 포기 각서까지 받아놓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구나.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 얘기를 꺼낸 것도, 식당을 처분하자고 한 것도, 이민을 가자고 한 것도 전부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이용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냉정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이제 알아버리셨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어요. 민석 씨 설득해서 어머님 명의로 된 이 식당이랑 땅 다 팔아서 저희가 쓸 거예요. 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은 요양원 가시면 돼요. 거기서 편하게 사시다가 지수가 비웃었습니다. 오래 못 사실 것 같긴 한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 민석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어머니와 손에 낡은 천을 들고 있는 아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서류들을 보더니 그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어요. 지수 씨, 이게 대체 뭐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보, 그게...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요양원 입소가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가 제 식당을, 제 재산을, 그리고 제 아들까지 모두 빼앗으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대체 이게 뭐지? 왜 제 아들은 이런 여자와 결혼한 걸까요?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40년 동안 제 인생을 바쳐 아들을 키웠는데 돌아온 건 배신과 모욕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베넷 저고리를 꽉 안았어요. 영수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제 통곡이 식당을 울렸습니다. 민석이는 그런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그게 대체 뭐예요? 민석이가 베넷 저고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8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아들 한민석 5글자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저는 이 남문 곰탕집을 열었어요. 민석이가 겨우 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자야, 애를 어떻게 키울 거야? 가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죠. 어머님, 제가 뭐라도 해서 민석이 잘 키울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두려웠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가게를 할 수 있을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석이를 굶길 수는 없었거든요. 남문시장 한 구석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는 조그만 가게였습니다.
곰탕집을 하려고요? 순자 씨,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동네 아주머니가 걱정했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뼈를 사왔어요. 소뼈를 씻고 삶는 일부터 배워야 했죠. 에이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처음엔 국물이 텁텁하게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한두 번 먹고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아줌마, 이거 국물이 좀 텁텁한데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 서툴러서. 저는 부끄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불 앞에서 국물을 보며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곰탕을 만들 수 있을까? 시장 옆 오래된 곰탕집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무릎까지 꿇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죠. 젊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딱하구먼. 새벽 4시에 와. 알려줄게. 그날부터 저는 새벽 4시에 할머니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곰탕은 말이야, 정성이야. 뼈를 고를 때부터 정성을 들여야 해. 할머니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불 조절이 중요해. 너무 세면 국물이 탁해지고 너무 약하면 맛이 안 나. 물은 절대 중간에 붓지 마. 처음부터 넉넉하게 넣어야 해. 그리고 뼈에서 기름이 나오면 정성껏 걷어내야 해. 그래야 깔끔한 맛이 나. 저는 메모장에 적으며 배웠습니다. 한 달 동안 할머니 밑에서 배우고 다시 제 가게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불을 지폈어요. 거대한 가마솥에 솥뼈를 가득 담고 물을 넉넉히 부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맛있는 곰탕 만들어서 너 잘 키울게. 가마솥 앞에서 중얼거리며 불을 지폈죠.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정성껏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6시간, 아니 때로는 10시간씩 끓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곰탕은 달랐어요. 아줌마, 이거 진짜 맛있네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곰탕집, 국물이 진짜 끝내줘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민석이 배불리 먹일 수 있겠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19시간을 일한 거예요.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김에 쪄서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허리는 뻐근하고 다리는 퉁퉁 부었어요. 엄마 아파요? 민석이가 제 다리를 주무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아파. 민석이가 주물러줘서 벌써 나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민석이 앞에서는 아픈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어요. 엄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민석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학교 재미있을 텐데. 애들이 저보고 곰탕집 아들이래요. 곰탕 냄새 난다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열심히 해서 너 서울대 보낼게. 서울대요? 응. 그럼 아무도 뭐라 안 해. 민석이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날부터 저는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민석이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어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과학학원. 다른 애들이 다니는 학원은 다 보내줬습니다. 엄마, 학원비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만 다닐게요. 아니야. 민석이는 다 다녀야 해. 엄마가 다 벌 테니까.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죠. 순자야, 너 그렇게 일하면 몸 상한다. 좀 쉬어.
동네 아주머니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쉴 수 없었어요. 민석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글짓기 대상을 받아왔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민석이가 상장을 들고 뛰어왔어요. 저는 민석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민석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 상장을 식당 벽에 붙였어요. 손님들이 보며 칭찬했습니다. 아드님 똑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 자랑이에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 이번에도 1등. 우와, 우리 민석이 정말 대단하다. 민석이의 성적표를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하지만 몸은 점점 상해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마솥 앞에 서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손님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석이 앞에서는 아픈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전국 모의고사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엄마, 나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민석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 우리 민석이 꼭 서울대 가자.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석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뼈를 골랐어요. 아줌마, 이 뼈 얼마예요? 이거 비싼데. 다른 거 살래? 아니요. 이걸로 주세요. 좋은 재료로 좋은 곰탕을 만들어야 손님이 더 오니까요. 그렇게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어요. 화장품도 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민석이를 위해서만 썼어요.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민석이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왔어요. 저는 가마솥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석아, 정말 수고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40년 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순자 씨, 정말 대단해요. 아드님 서울대라니.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는 기뻤습니다. 식당 벽에 민석이의 합격증을 붙였어요. 그걸 보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민석이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석사와 박사까지 마쳤습니다. 엄마, 나 교수 됐어. 민석이가 전화로 알려왔어요. 정말? 우리 민석이가 교수라니. 저는 전화기를 들고 울었습니다. 곰탕집 아들이 교수가 됐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순자 씨 아들, 명문대 교수 됐대요. 와,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순자 씨 복 받았네. 고생한 보람 있네요. 감사합니다. 다 민석이가 잘해줘서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식당 벽에는 민석이의 상장과 증명서가 가득했어요. 초등학교 때 받아온 글짓기 대상부터 서울대 졸업장, 석사 학위증, 박사 학위증, 그리고 명문대 교수 임용장까지. 그게 제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교수예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민석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나 결혼해. 정말? 어떤 애야? 강남에 사는 집 딸이야. 아버지가 사업하시고 집도 좋고.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한다니. 그래, 언제 데려와봐. 응, 곧 데려갈게. 민석이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최지수 45세. 강남 부잣집 딸로 자란 그녀는 처음 인사 오던 날부터 곰탕 냄새에 코를 쥐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당을 후쳤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얘야, 어서 와라. 곰탕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지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전 곰탕 안 먹어요. 냄새가 좀. 냄새라고요? 40년 동안 제가 땀 흘려 끓인 곰탕이 냄새가 난답니다. 민석이는 아내를 감싸기 바빴어요. 엄마, 지수는 채식주의자야. 이해해줘. 채식주의자라면 그렇다고 하면 되지. 왜 냄새 운운하는 건가요? 저는 속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민석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결혼식 날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민석이에게 전세금을 마련해 줬어요. 3천만 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민석아, 이거 가지고 강남에 좋은 집 얻어라. 민석이는 고맙다고 했지만 옆에서 지수가 비웃었어요. 어머님, 이걸로 강남에 집을 얻으라고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보증금도 안 되는데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 모은 돈이 보증금도 안 된답니다. 얘야, 그래도.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예요.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민석아, 엄마 돈이 부끄러워?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설날, 추석, 심지어 제 생신날에도요. 민석아, 지수는 왜 안 와? 엄마, 지수가 바쁘대. 이해해줘. 그래도 명절인데. 엄마, 괜찮아. 나라도 갈게. 하지만 민석이도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교수일이 바쁘다며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어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혹여나 아들이 걱정되어 반찬이라도 싸들고 강남 아파트를 찾아가면 경비실에서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어요. 어머님,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아니, 나 민석이 엄마인데 연락 안 하시면 올라가실 수 없어요. 저는 그냥 돌아서야 했어요. 집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게 몇 번이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나 어머니야.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지수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얘야, 그래도 반찬은 먹어야 하지 않겠니? 제가 들고 온 반찬통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만든 반찬은 민석 씨가 안 먹어요. 왜? 맛이 없니? 뼈국물 냄새 밴다고요. 뼈국물 냄새라고요?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이 냄새가 난답니다.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곰탕 끓이는 것도 그만하시고. 얘야,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님 때문에 민석 씨가 교수들 모임에서 얼굴 못 들어요. 곰탕집 아들이라고 놀림 당한대요.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놀림을 당한다고요? 제발 조용히 계세요. 민석 씨 체면 좀 살려주세요. 지수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만, 얘야. 다음부턴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짐이 되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가장 서러운 건 아들 민석의 태도였습니다. 며칠 후 민석이가 식당에 왔어요. 엄마, 민석아, 어서 와. 밥 먹었니? 응, 먹었어. 엄마, 할 말이 있어. 민석이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지수도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가 좀 이해해줘. 이해하라고요? 그리고 그 식당 냄새. 사실 나도 좀 그래. 민석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들 모임에 엄마 얘기 꺼내기도 힘든 거 알잖아. 그냥 조용히 계셔주면 안 돼? 조용히 계셔달라고요? 40년 동안 제 인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조용히 계셔달랍니다. 민석아,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알아, 엄마. 그거 알아. 근데 이젠 내 인생도 있잖아. 내 체면도 생각해줘야지. 체면이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흘린 땀이 아들의 체면을 깎는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내 아들의 짐이 되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가 아무리 모진 말을 해도 아들이 아무리 야속하게 굴어도 그저 입을 닫았습니다. 내 아들 앞길 막을까봐, 내 아들 교수 체면에 흠집 날까봐, 그저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만이 엄이 된 도리라 생각했거든요. 며느리가 전화로 뭐라 해도 참았어요. 어머님, 민석 씨 출장 가는데 어머님이 전화 좀 그만하세요. 얘야, 그래도 엄마가 걱정되어서. 걱정은 무슨. 민석 씨 일 방해하지 마세요.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안 와도 참았어요. 엄마, 이번 추석엔 못 갈 것 같아. 지순의 집에 가야 해. 그래.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울었어요. 여보, 우리 민석이가 생신날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72번째 생신,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어요. 생신 축하합니다. 순자 씨. 저는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가게 일도 예전만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부어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많이 아파 보이는데. 단골 손님이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무릎 연골이 다 닳았어요. 수술해야 해요. 수술이요? 얼마나 들어요? 한 1,0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이라고요? 저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약이나 주세요. 할머니, 이거 방치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저 일해야 해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수술은 엄두도 못 냈어요. 그냥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민석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 발목 잡을까봐. 그저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제 73번째 생신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식당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요양원 서류를 들고서요. 어머님, 이제 편히 사셔야죠. 편히 살라고요? 요양원에 가서 편히 살라고요? 40년 동안 제 인생을 바쳐 아들을 키웠더니 돌아온 건 요양원 통지서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서러웠어요.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서류들을 보고 있었어요. 대출 서류, 빚 독촉장, 재산 상속 포기 각서. 모두 민석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아.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며느리 지수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여보, 나 어머님이 때렸어요. 지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눈물을 짰습니다. 저 이상한 걸레짝 숨겨둔 거 내가 물어봤다고. 흐흑, 나 무서워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때린 건 맞지만 그건 지수가 제 딸의 유품을 걸레짝이라 부르며 찢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수 씨, 민석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그게. 제가 말을 하려는데 지수가 제 말을 끊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이상해요. 이 낡은 천 하나 때문에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시고.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 서류들, 어머님이 제 가방 뒤진 거예요. 지수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방을 뒤졌다고요? 민석이의 눈이 커졌어요. 아니야, 민석아. 서류가 봉투에서 쏟아진 거야. 제가 해명했지만 민석이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민석아, 내 말 좀 들어봐. 이 서류들이. 엄마. 민석이가 제 말을 잘랐어요. 일단 진정부터 하세요. 지수 씨 말도 들어봐야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이는 제 말보다 아내의 말을 믿고 있었어요. 민석아, 엄마, 지수 씨 때린 게 사실이에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때렸어. 하지만,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수 씨가 뭘 잘못했다고 손을 올려요. 민석아, 내가 듣지 않으니까. 들을 게 뭐가 있어요. 폭력은 폭력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석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뒤에서 슬그머니 웃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머님도 많이 흥분하셨나 봐요. 지수는 착한 며느리인 척 연기를 했어요. 무슨 괜찮아요. 지수 씨, 뺨 괜찮아요? 민석이가 아내의 뺨을 살폈습니다. 붉게 부어 있었어요. 제가 센 힘으로 때린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아야. 지수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석이가 저를 쏘아봤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보다니. 민석아, 엄마는. 됐어요, 엄마. 지수 씨, 일단 병원 가요. 민석이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것보다. 지수가 바닥에 떨어진 베넷 저고리를 가리켰어요. 어머님이 저 낡은 천 때문에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민석이의 시선이 베넷 저고리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도 궁금해요. 민석 씨 것도 아니라면서 왜 저렇게 집착하시는지. 지수의 목소리에 도끼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베넷 저고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건 만지지 마라. 엄마, 대체 그게 뭔데 그래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48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었거든요. 엄마, 말할 수 없어. 절대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러시면 곤란해요. 지수 씨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라고요? 제가 사과를 해야 한답니까? 민석아, 내가 이 서류들부터 봐. 이게 뭐냐?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 민석이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대체 뭐냐고. 민석이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대출 서류에는 3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이 이름으로요. 이게 뭐지? 민석이의 손이 떨렸어요. 여보, 그건 지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사업 자금으로 받은 거예요. 사업 자금? 네, 제가 친구랑 카페 차리려고요. 지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그게 제 신용으로는 한도가 부족해서요. 여보 이름으로 받으면 금리도 낮고 3억이나? 네, 미안해요. 여보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지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요. 민서가 그게 아니야.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통장 사본 봐. 돈이 다 지수명의 통장으로 들어갔어. 민석이는 통장 사본을 봤어요. 최지수 명의였습니다. 여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제 사업이니까. 그리고 이 재산 상속 포기 각서는 뭐냐? 제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내가 서명한 적 없는데. 여보,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나중에? 이게 대체 뭔데 나중에 설명해? 민석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민석이가 이제야 알아차리는구나. 하지만 지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보, 진정해요. 이건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어머님이 나이 드시면 치매 같은 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지수는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은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고 이 식당이랑 땅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관리라니? 팔아서 어머님 요양원 비용도 되고 여보 미국 생활 자금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재산을 팔아서 자기들이 쓰겠다고요? 민서가, 내가 이걸 알고 있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엄마. 나도 처음 들어요. 정말이니? 정말이에요. 민석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수 씨,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여보, 이건 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엄마 몰래 이런 걸 준비해요? 어머님한테 말하면 반대하실 게 뻔하잖아요. 지수는 태연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한 거예요? 여보, 화내지 마요. 어차피 어머님은 혼자 이 식당 운영 못 하세요. 그건 그렇지만 요양원이 훨씬 나아요. 거기서 또래 친구들도 사귀시고 편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지수의 말에는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뭔데 내 인생을 결정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희가 내 재산을 팔아먹으려 하는데? 팔아먹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민석이는 중간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민서가, 내가 이 서류에 서명한 거 맞니? 제가 재산 상속 포기 각서를 흔들며 물었어요. 민석이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내 서명이 맞는데 언제 한 거냐?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민석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여보, 기억 안 나요? 지난달에 서류 정리하면서 같이 한 거요.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서류 정리? 네, 미국 갈 준비하면서 여러 서류에 서명했잖아요. 아, 민석이는 기억이 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이것도 같이 섞여 있었구나. 네, 여보.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어머님 재산 관리 문제라고. 지수는 능숙하게 민석이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민석이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한 거였습니다. 민석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다고? 이건 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민석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보, 뭘 다시 정리해요. 이미 공증까지 끝났어요. 공증? 민석이의 눈이 커졌어요. 네, 제가 법무사 사무실 데려갔잖아요. 그때 공증 받았어요. 아, 민석이는 기억이 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류였던 거예요. 민석아, 어떻게?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수는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셨죠? 이 식당은 이미 저희 거예요. 뭐라고? 재산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하셨잖아요. 법적으로 효력 있어요. 내가 언제 서명했어? 어머님도 하셨어요. 여기 봐요. 지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제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난달에 민석 씨랑 같이 오셨잖아요. 그게 언제였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어머님 모시고 법무사 사무실 갔을 때요. 지수가 민석이에게 말했어요. 아, 그때 민석이는 기억이 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때 여러 서류에 서명하셨잖아요. 그게 이런 서류였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그날 민석이가 저를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갔었어요. 어머니, 제가 미국 갈 준비하는 거 도와주세요. 민석이가 그렇게 말해서 따라갔었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 서류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민석이가 말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엄마. 미국 비자 받으려면 이것저것 서류가 많아요. 저는 민석이를 믿고 서명했었습니다.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요. 민석아, 그때 그게 이런 서류였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내가 나를 속인 거야? 엄마, 지수 씨가 그렇게 하라고. 뭐? 저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수 씨가 엄마 서명 받아오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미국 못 간다고. 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석이가, 제 아들이 저를 속였습니다. 아내의 말에 넘어가 어머니를 배신한 거예요. 민석아, 어떻게?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제 인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석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류는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어차피 어머님도 동의하신 거잖아요. 지수가 민석이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엄마를 속인 건 잘못이잖아. 속인 게 아니라 설득한 거죠. 어머님한테 솔직히 말하면 반대하실 게 뻔하니까. 지수는 태어났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절망했어요. 이게 꿈이겠지. 악몽이겠지.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배신했고 며느리는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민석아,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너 하나 믿고 살았는데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곰탕 끓였어.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엄마.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가도 참았어. 너만 잘 되면 된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부어도 병원 한 번 안 갔어. 너 학원비 벌려고. 엄마 알아요. 다 알아요.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내 엄마를 배신할 수가 있어? 민석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뭐라고? 어차피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 식당은 이제 우리 거예요. 이런.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베넷 저고리를 지수가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이 더러운 걸레는 이제 버리세요. 안 돼. 저는 재빨리 베넷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절대 못 버려. 왜요? 민석 씨 것도 아니면서. 지수가 비웃었어요. 혹시 정말로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눈이 번뜩였어요. 어머님 반응 보니까 진짜 뭔가 있네요? 아니야. 민석 씨 들었어요? 어머님이 뭔가 숨기고 계세요. 지수가 민석이를 보며 말했어요. 민석이도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 뭐예요? 말할 수 없어. 왜 말 못해요? 그냥.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는 제 반응을 보며 확신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 어머님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비밀? 모르죠. 하지만 저 낡은 천 하나 때문에 저렇게 발악하시는 걸 보면 지수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혹시 어머님이 옛날에 다른 남자랑. 그만해요, 지수 씨. 민석이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저러시는데요? 모르죠. 하지만 엄마를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민석이는 제 편을 들어줬어요. 저는 감사했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민석이가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면요? 민석아.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48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수가 제 손에서 베넷 저고리를 빼앗으려 했어요. 이거 도대체 뭔데 이러세요? 안 돼. 놓아.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두 여자의 실랑이가 다시 시작됐어요. 베넷 저고리가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며 찢어질 듯 했습니다. 나요, 어머님. 안 돼. 이건 내 딸이. 순간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이와 지수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딸이라고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딸이 있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실수했습니다. 민석 씨 들었죠? 어머님한테 딸이 있었대요. 엄마.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한테 누나가 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딸이라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한테 딸이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실수했습니다. 48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실수로 내뱉어 버렸어요. 엄마.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누나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지수는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분명히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48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민석 씨 들었죠? 어머님한테 숨겨둔 딸이 있었나 봐요. 지수가 민석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재혼하기 전에 낳은 딸? 아니면 어디 숨겨놓고 키운 딸? 그만해요, 지수 씨. 민석이가 아내를 말렸어요. 엄마, 그게 정말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민석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말할 수 없어. 왜 말 못해요? 누나가 있었으면 저한테 말해줘야죠. 그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베넷 저고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곰팡이가 쓴 누런 천 조각이었지만 이게 제 전부였어요. 이건 내 딸 영숙이의 것이야. 영숙이요? 민석이가 되물었습니다. 제 누나 이름이 영숙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내 누나. 아니, 내 누나가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지수는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봐요, 민석 씨. 어머님이 뭔가 숨기고 계신다니까요. 조용히 해요, 지수 씨. 민석이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48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비밀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민석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이요? 48년 동안 숨겨왔어. 저는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거짓말이요? 민석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민석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곰탕을 끓이며 키운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민석아,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 내 아들 아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민석이는 굳어버렸습니다. 지수는 눈이 커졌어요. 네, 엄마, 그게 무슨...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8년 전에 제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시장에 큰 불이 났었어.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48년 전 그날이요. 1977년 3월 15일.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갓 태어난 내 딸 영숙이를 안고 있었지.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영숙이는 태어난 지 겨우 보름밖에 안 된 아기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예뻤어. 피부가 하얗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젖을 먹을 때마다 내 손가락을 꼭 잡았지. 저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말했어. 여보, 영숙이한테 예쁜 옷 하나 사주자. 우리 딸 첫 외출인데 예쁘게 입히고 싶다고. 나도 좋다고 했지. 그래서 영숙이에게 이 베넷 저고리를 입혔어. 저는 손에 든 베넷 저고리를 바라봤어요. 누렇게 변색되고 곰팡이까지 슬었지만
48년 전에는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분홍색 꽃무늬가 예뻤어. 시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거였지. 남편이랑 같이 시장에 갔어. 영숙이한테 옷을 사주러.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어. 주말이었거든. 저는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야. 갑자기 누가 소리쳤어. 불이야, 불이야. 처음엔 작은 불인 줄 알았어. 금방 꺼질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 불은 순식간에 번졌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 나도 영숙이를 꽉 안고 뛰었지.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아 끌었어. 여보, 빨리, 빨리.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지. 연기가 너무 자욱했어.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영숙이가 울기 시작했어. 으앙, 으앙 하고 나는 영숙이를 더 꽉 안았지.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런데 제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 등을 세게 밀었어. 으악, 나는 비틀거렸어. 앞으로 넘어질 뻔했지. 그 충격에 저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에 내 딸을, 영숙이를 놓쳐버렸어. 영숙이가 내 품에서 떨어졌어.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떨어졌다고요? 그래. 내가 영숙이를 떨어뜨렸어. 저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영숙아, 영숙아 하고 찾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밀쳐내며 도망쳤어. 나도 넘어졌어. 바닥에 쓰러졌지. 일어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나를 밟고 지나갔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나를 일으켜 세웠어. 여보, 여보, 괜찮아? 나는 영숙이를 찾아야 한다고 소리쳤어. 우리는 불길 속을 헤맸어. 영숙아, 영숙아 하고 외치면서. 하지만 불길은 점점 더 커졌어.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남편이 나를 끌었어. 여보, 위험해. 나가야 해.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었어. 영숙이를 두고 갈 수 없었지. 영숙아, 엄마다. 어디 있니? 저는 그때의 절규를 다시 외쳤어요. 얼마나 헤맸을까?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이 없었어. 그냥 미친 듯이 찾았지. 그러다가 구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 으앙, 으앙 하고 우는 소리. 저는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달려갔지. 영숙이다. 영숙이를 찾았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던 아기는 영숙이가 아니었어. 그게 바로 너였어, 민석아. 민석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를요? 그래. 너는 구석에 버려져 있었어.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너는 낡은 담요에 쌓여 있었어. 주변엔 아무도 없었지. 부모도 보이지 않았어. 너는 온몸이 그을음투성이었어. 울음소리도 약해지고 있었지. 불길은 점점 더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 계속 영숙이를 찾다가 우리 둘 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있는 이 아기라도 살려서 나갈 것인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어. 여보, 이제 그만하자. 영숙이는 남편도 울고 있었어.
하지만 이 아기라도 살리자고 했지. 나는 너를 안아들었어. 저는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너무 가벼웠어. 영숙이보다 훨씬 가벼웠지. 아마 오래 굶었나 봐. 나는 너를 꽉 안고 불길을 빠져나왔어. 밖으로 나오니까 소방차들이 와 있었어. 사람들이 울부짖고 부상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물었어. 여보, 영숙이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 품에 안긴 아기는 내 딸이 아니었으니까. 민석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흘 동안 시장을 뒤졌어. 소방이 진화하고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지. 나도 남편도 매일 그 자리에 갔어. 무너진 건물 더미를 뒤지고 병원 영안실을 다 찾아봤어. 저는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사흘째 되던 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저는 베네 저고리를 들어 올렸어요. 이것만 발견했어. 내가 영숙이에게 입혔던 베네 저고리. 불에 타지는 않았지만 그 흐름과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지. 나는 그걸 보고 쓰러졌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내 딸의 유일한 유품이야. 영숙이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 민석이는 베네 저고리를 바라봤습니다. 곰팡이가 슬고 누렇게 변색된 낡은 천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잃어버린 딸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석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정을 내렸어. 너를 키우기로. 남편이 말했지. 여보, 이 아이도 부모를 잃었을 거야. 이 아이도 우리 영숙이처럼 불쌍한 아이야. 우리가 키우자. 하늘이 우리한테 보내준 아이일지도 몰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동의했어. 영숙이는 지키지 못했지만 이 아이라도 살리자고. 그게 내 딸에 대한 속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너를 내 아들로 키운 거야. 호적에도 올리고 한민석이라는 이름도 지어줬지. 저는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석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너한테 쏟은 사랑은 그건 너한테 대한 사랑이 아니었어. 민석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내가 잃어버린 딸에 대한 속죄였어. 영숙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었어. 저는 통곡했습니다. 너를 볼 때마다 영숙이가 생각났어. 만약 영숙이가 살았다면 너만큼 자랐을 거야. 만약 영숙이가 살았다면 너처럼 똑똑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를 키웠어. 제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너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게 키우면 하늘이 내 딸 영숙이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혹시 영숙이가 살아있다면 다시 돌려줄 거라고. 그게 엄마의 속죄였어. 저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곰탕을 끓인 것도, 4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것도, 병원도 안 가고 진통제만 먹으며 버틴 것도, 너를 서울대 보내고 교수로 만든 것도, 다 내 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어. 엄마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죄책감을 달래려고 이용한 거야. 저는 민석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미안해. 민석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럼 민석이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내 친부모는?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너만 혼자 버려져 있었지. 아마 화재 때문에 너를 두고 도망친 것 같아.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우리가 너를 안고 나온 후에도 계속 찾아봤어. 경찰에도 신고하고 신문에도 광고를 냈지. 혹시 부모가 나타날까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1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았어. 너를 우리 아들로. 민석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럼 내 성도, 이름도 생일도 다 우리가 지어준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한민석이라는 이름은 남편이 지었어. 민족을 빛낼 아들이 되라고. 생일은 우리가 너를 발견한 날로 정했지. 1977년 3월 15일. 민석이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럼 내 진짜 생일도 모르는 거예요? 미안해. 의사가 보기엔 생후 2~3달쯤 된 것 같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는 아마 1976년 말이나 1977년 초에 태어났을 거야. 저는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민석아. 정말 미안해.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는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집착한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곰탕 끓인 것도, 내 학원비 벌려고 쉬지 않고 일한 것도, 내가 상 받으면 그렇게 기뻐하신 것도.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민석아, 미안해. 처음엔 정말 죄책감이었어. 너를 보면 내가 잃어버린 딸이 생각났거든.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를 키우면서 저는 민석이를 바라봤어요. 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기억나니? 너 돌 지나서였어. 엄마 하고 불렀지.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뻤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 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도 내 손을 잡고 비틀비틀 걸었잖아. 그때도 진짜로 행복했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을 때, 내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내가 교수가 됐을 때, 그때마다 진짜로 자랑스러웠어. 저는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진심이었어. 하지만 제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도 되나? 내 딸 영숙이는 찾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 죄책감이 나를 더 괴롭혔어. 저는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 더 많이 희생했어. 그게 내 속죄라고 생각했거든. 민석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민석아, 정말 미안해.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용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그녀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수가 민석이를 가리켰어요. 당신은 근본도 없는 핏줄이었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였냐고.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그 입 닥쳐.
제가 소리쳤어요. 민석이는 고아가 아니야. 우리가 키운 아들이야.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지수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키웠다고 아들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래도 민석이는 내 아들이야. 웃기고 있네. 그럼 진짜 딸은 버리고 남의 자식을 키운 거잖아요. 지수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쩐지 우리 집안이랑 수준이 안 맞는다 했어. 지수가 계속 말했어요. 시어머니랑 똑같이 무식하고 촌스럽더라. 당신 친부모도 당신을 버렸잖아요. 그런 핏줄이니까. 지수 씨, 민석이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만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당신 친부모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교수예요? 내가 이 사실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만하라고. 민석이가 소리쳤어요.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석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근본.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는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나 하나 먹이겠다고 곰탕을 고아낸 저분이 내 근본이야. 저는 민석이를 바라봤어요. 민석아. 민석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 자식이든 내 친부모가 누군지 모르든 나를 키워준 건 우리 엄마야. 그게 전부야. 지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그 사람은 당신 친엄마도 아니에요. 그래도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나를 40년 동안 키워준 건 사실이잖아. 민석이는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민석아, 엄마 미안해요. 민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비록 죄책감으로 나를 키웠다 해도 40년 동안 희생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엄마한테 조용히 계시라고 했어요.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요. 저는 민석이를 안았습니다. 민석아,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괜찮지 않아요. 민석이가 울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날 진짜로 사랑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40년 동안 날 위해 희생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다 잊고 엄마를 배신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48년 동안 쌓인 비밀과 상처가 눈물로 씻겨 내려갔어요. 지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하여튼 둘 다 웃기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여보, 정신 차리면 전화해요. 나 먼저 갈게요. 지수 씨. 민석이가 아내를 불렀지만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나 거기서 계속 울고 있어요. 나는 바빠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식당에는 저와 민석이만 남았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누나는, 영숙이는 정말 못 찾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48년 동안 찾아봤지만. 그럼 혹시 살아있을까요? 모르겠어. 그때 불이 너무 컸어. 하지만 시신도 못 찾았잖아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민석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48년이나 지났어. 살아있다 해도 어디서 어떻게 찾아? 엄마, 우리 찾아봐요. 민석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평생 엄마 키우시느라 못 찾은 누나. 이제 아들인 내가 같이 찾겠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40년 동안 제가 키운 아들이었어요. 민서가, 고마워. 엄마, 제가 고마운 거예요. 민석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비록 죄책감 때문에 시작했다 해도 엄마는 저를 40년 동안 키워주셨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민석이를 안았습니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이 아닌 진심으로 아들을 안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식당 한 구석에서 저와 함께 밤을 지샜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라면 끓일게요. 민서가,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 거예요. 민석이는 라면을 끓였어요. 서툴렀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엄마, 드세요. 고맙다, 민서가. 우리는 함께 라면을 먹었어요. 40년 동안 제가 민석이한테 밥을 해줬는데 오늘은 민석이가 저한테 밥을 해줬습니다. 엄마, 응? 제가 내일 지수 씨한테 이혼 얘기 제대로 할게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그래도. 아니에요, 엄마. 저 결심했어요. 민석이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지수 씨는 엄마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제 뿌리를 무시하고 제 정체성을 조롱했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저는 민석이를 바라봤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의젓해졌습니다. 민서가, 엄마,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석이는 강남 아파트로 갔어요. 지수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정신 좀 차렸어요? 지수가 비웃었어요. 지수 씨, 우리 이혼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여보, 농담이죠? 진심이에요. 민석이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예요. 서명해 주세요. 지수는 서류를 보더니 웃었어요. 여보, 정말 웃기네요. 당신이 날 버려요? 네, 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민석이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를 모욕했어요. 제 정체성을 조롱했어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없어요. 여보, 지수가 민석이를 붙잡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봐요. 하지만 민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했어요. 그럼 위자료는? 지수가 물었어요. 위자료요? 민석이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한테 한 모욕이 위자료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뭐라고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대출 3억 다 당신이 갚으세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명의 통장으로 들어갔으니까 당신 돈이죠.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변호사 통해서 처리할 거예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민석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여보 아니에요. 한 달 안에 이 집 비워주세요. 민석이는 돌아섰어요. 여보, 한민석? 지수가 소리쳤지만 민석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버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석이는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민서가, 이제 이혼 수속만 밟으면 돼요. 민석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결혼 생활 5년이 무너지는 건 아무리 각오해도 아팠던 것 같습니다. 민서가 괜찮니?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홀가분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민석이는 대학 총장실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총장이 물었습니다. 총장님,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민석이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사표라니, 갑자기 왜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미국 교환 교수 자리도 확정됐는데, 총장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민석이는 사표를 내밀었어요. 교수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명문대 교수 자리를 그냥 버리시게요? 네, 버립니다. 민석이는 단호했습니다. 제게 더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총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존중하겠습니다. 민석이는 교수실을 정리했어요. 책들과 논문들, 학위증과 상장들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한 교수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동료 교수가 물었어요. 네, 그만둡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제 뿌리가 있는 곳으로요. 동료 교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는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손에는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가져온 거예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민석이의 학위증과 상장들이 가득했어요. 민석아, 이걸 왜?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시던 것들이잖아요. 민석이가 웃었습니다. 여기 벽에 다시 붙일 거예요. 민석아, 엄마, 이제 제가 이 식당을 물려받을게요. 민석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민석아. 내가 교수인데. 엄마, 전 이미 사표 냈어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교환 교수도 명문대 교수 자리도 다 포기했어요. 민석아, 내가 왜? 엄마, 민석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교수가 된 건 엄마 덕분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엄마를 부끄러워했고 제 뿌리를 숨기려 했어요. 그런 삶은 의미가 없어요. 민석아, 엄마, 이제 제가 이 식당을 할게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40년 동안 지킨 이곳을 이제 아들인 제가 이어갈게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석아,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날부터 민석이는 식당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를 따라 가마솥 앞에 섰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민석아. 뼈를 먼저 씻어야 해. 네, 엄마. 민석이는 서툴렀지만 정성껏 배웠습니다. 불 조절이 중요해. 너무 세면 국물이 탁해져. 네, 알겠어요. 그리고 거품은 정성껏 걷어내야 해.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저는 민석이를 가르쳤어요. 40년 동안 제가 혼자 해온 일을 이제 아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곰탕이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40년 동안 이걸 하셨다니. 그래, 쉽지 않았지.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너 하나 잘 키우려고 한 거야. 엄마, 민석아, 이제 내가 할 차례야. 저는 민석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석이는 제법 곰탕을 끓일 줄 알게 됐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됐어요? 그래, 잘했어. 이제 손님들한테 내놔도 되겠다. 정말요? 민석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 민석이가 이제 제대로 된 곰탕집 주인이네. 그날 민석이가 처음으로 만든 곰탕을 손님들한테 내놨어요. 아저씨, 맛있어요? 민석이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 맛있네요. 예전 맛 그대로예요.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정말요? 그럼요. 순자 씨 아들이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엄마한테 배웠어요. 와, 대단하네요. 교수하다가 이 일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손님이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웃었어요. 아니에요. 이게 제 진짜 일이에요. 제 뿔이니까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일 물려받으려 하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민석이는 뿌듯했어요. 40년 동안 엄마가 지켜온 식당을 이제 자신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 알아봤어요. 뭘? 누나 찾는 방법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석아, 엄마 48년 전 화재 기록을 찾아봤어요. 민석이가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그때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들 명단이에요. 그리고 실종 신고된 사람들 명단도요. 저는 서류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누나. 영숙이 이름은 없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시신으로도 실종자로도 기록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그 말은 민석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누나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민석아, 엄마, 혹시 다른 가족이 구해서 키웠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절 구해서 키운 것처럼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8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살아있을까? 모르죠. 하지만 찾아볼 가치는 있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찾아봐요. 어떻게? 요즘은 DNA 검사도 있고 인터넷도 있잖아요. 민석이가 설명했어요. 48년 전 화재에서 구조된 아기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DNA 검사를 해보면 민석아, 저는 민석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제가 할 일이에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평생 엄마 키우시느라 못 찾은 제 누나. 이제 동생인 제가 찾을 차례예요. 그날부터 우리는 영숙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방송국에도 연락했습니다. 1977년 3월 15일 남문시장 화재에서 실종된 생후 보름 여아를 찾습니다. 분홍 꽃무늬 베넷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날 여자 아기를 구조하신 분이나 입양하신 분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아기를 구했대요. 하지만 남자 아기였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민석이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우리 끝까지 찾아봐요. 민석아, 고마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어요.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박순자 씨 계세요? 네, 제가 박순자인데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48년 전에 화재에서 구조된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제가 영숙이일지도 몰라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48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영수가, 엄마, 여자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48년 만에. 우리는 서로 안고 울었어요. 민석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48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어요.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영숙이가 맞았어요. 그녀는 화재 당시 다른 가족에게 구조되어 입양됐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지만 영숙이는 늘 친부모를 궁금해했대요. 그러다 우리가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거였습니다. 엄마, 이제 다 됐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저는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하나는 제가 낳았지만 잃어버린 딸. 하나는 남이 낳았지만 제가 키운 아들. 둘 다 제 자식이었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낡은 앞치마를 제게 내밀었어요. 이제 제가 이거 받을게요. 민석아, 엄마가 40년 동안 입으신 앞치마. 이제 아들인 제가 물려받을게요. 민석이는 앞치마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이 식당 지킬게요. 누나랑 함께요. 영숙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도울게요. 영숙아. 저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48년 만에 제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남문 곰탕집은 계속 이어졌어요. 민석이와 영숙이가 함께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저는 가끔 식당에 나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 씨, 복 받으셨네요. 자식들이 효자효녀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곰탕을 끓이며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어요. 피보다 진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보다 진한 건 40년 동안 함께 끓인 곰탕이었어요.